어쨌든 우리는 항상 뭐냐면 좀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항상 이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항상 깨어 있어서 특히나 우리 자금에 대한 거, 돈에 대한 거, 그렇죠? 재테크에 대한 우리가 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현대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그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번에 변창흠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입니다. 분들이.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이번에 국토부 장관이 되었을 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분들이 지금 여기 보면은 어떻습니까? 기대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택시장 지금 엄청나게 달궈졌죠. 지금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행인데 집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서울에 있는 무주택자 50%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급락거지라고 하죠. 급락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벼락부자가 있잖아요. 벼락거지가 됐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지금 이런 얘기들이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벼락부자는 됩니까?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경우잖아요. 로또 복권 당첨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사람이 있는데, 벼락거지는 뭐예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다 이러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어떻습니까? 2배 이상 가격이, 아니면 요지 같은 경우는 뭐 3배까지도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가 25억 된 아파트들도 있고요. 4억짜리가 10억 된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주택시장, 그러니까 집값을 잡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을 잡겠다라고 그 선언한 말을 듣고 집을 사지 않으신 분들 있잖아요. 전세로 있거나 월세로 있거나 기다렸다거나 이러신 분들이 많이 있죠.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2017년, 18년, 19년도 3년 오는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벼락거지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집을 가지고 있었던 4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10억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4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빌린 돈이 있겠죠. 그러면 빌린 돈 2억과 내 돈 2억 가지고 집을 장만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한 50% 정도 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2억으로 어떻습니까? 얼마를 벌었냐면 4억이 10억이 된 거야. 그러면 2억이 내 자산에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6억이 더 늘어난 거죠. 그러면은 2억이 6억으로 더 늘어났다. 2 플러스 6, 그러니까 8억이 된 거야. 내 재산이. 자, 여러분들 3년 동안 6억을 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6억을 벌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6억이면은 1년 동안 얼마를 벌었다는 얘기예요? 2억을 벌었다는 거잖아요. 연봉 2억 이상이네, 그죠? 2억 이상. 가능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은 부자가 된 거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2억에서 2억 가지고 있다가 그냥 전세를 사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4억 전세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세값이 4억을 하던 전세값이 8억으로 뛰었습니다. 맞죠, 그죠? 그러면은 전세할 때 어떻습니까? 저분 전세자금 빌려가지고 들어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4억에 살던 사람이 전세를 얻어가지고 살았는데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니까 최근에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되면서 전세값이 폭등을 했죠. 폭등을 하니까 내가 그 아파트에 다시 들어가려면 얼마가 필요하냐면 8억이 필요한 거야. 이분들이.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제는? 이제는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 돈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어디입니까, 이제는? 그 아파트는 못 들어가고 자꾸 외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쵸? 2억 가지고 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근데 외곽 옛날에 4억이면 서울 안에 있는 사대분 안에 있는 아파트, 좋은 아파트 전세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4억 가지고서는 지방에 있는 경기도권에 있는 아파트도 못 들어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전세로. 이분들이.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거지가 됐어요, 안 됐어요? 거지가 돼서 난민이 된 거예요, 난민이. 그러니까 난민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선택은 뭐냐면, 전세값이 계속 이제 올라가잖아요. 심리가 불안하죠. 심리가 불안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끌한다 이런 얘기가, 영끌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집을 잡자. 늦게나마. 그러니까 지금이야 집을 잡으려고 했더니 서울의 어떤 강남 일대 주변 일대는 비싸잖아요. 이미 오를 만큼 올라가다 보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가주택 위주로 해서 거래가 많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봉구라든지 중랑구라든지 어떻습니까? 강북구라든지 의정부까지, 응? 이쪽 서쪽으로는 어떻습니까? 여기 뭐 구로구라든지 이런 금천구까지 저가 아파트들도 어떻습니까? 이미 가격이 올라간 아파트들의 갭을 메워주고 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전세 값도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그 돈 갖다가 그냥 어떻습니까? 지금 사지 못하면 이제는 못 산다라고 하는 불안한 심리가 작용이 돼서 서울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값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서울에서 못 살겠다라고 해서 경기도권 있잖아요. 경기도권에 있는 아파트 값도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급등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맞죠, 그죠? 그러면서 뭐 지방까지도 올라가죠. 지방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불이 다 번져가지고 지금은 여기저기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간 상황인 거야.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방에서도 집을 장만하지 못하신 분들은 계속 불안하고, 맞죠? 그 다음에 서울에서도 집을 장만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마냥 기다리냐, 아니면은 무리를 해서라도 그냥 이번에라도 사야 되느냐, 이런 고민에 계속 빠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장이 계속 팽팽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 시장이. 근데 이 시장이 더 앞으로 더 나아질 거냐, 주택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무주택자들한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지금은쯤은 다들 고려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가요? 올라갈 것 같은가요? 지금은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팽팽한 관계에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서울부터 지방까지 가격이 오를 만큼 올라간 그런 상태인데, 중요한 거는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항상 가격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수요하고 공급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 시장 경제잖아요. 자유민주 시장 경제에서는 결국에는 사고 파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수요가 많거나 공급량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공급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요가 많거나, 이러면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까지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규제 정책을 폈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계속 규제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장에 공급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도세 규제, 세금으로 규제를 한다거나 물량을 규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공급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양도세를 규제를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양도세를 내고 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물량이 안 나오다 보니까 공급량이 안 나오고, 계속 안 나오다 보니까 안 나오고, 또 하나는 뭡니까? 공급이 안 되는 게 서울에 있는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시장 속에서 뭐가 있냐면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떻습니까? 기존에 있는 조합원들이 가질 수 있는 수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수익이 많은데 조합원한테는 수익이 안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집을 재건축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조합원들은 안 들죠. 왜냐하면 집을 지어서 남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는 게 있어야 집을 지어서 어떻습니까?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는데, 그러면 집을 지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익을 환수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재개발이라든지 어떻습니까? 재건축 조합원들이 집을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안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주택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장에.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공급량이 어떻습니까? 줄어든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실질적으로 집을 지어서 나오는 공급량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둘 다 공급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공급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시스템이. 자,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공급이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물량이 없죠. 물량이 없는데 당연히 없으니까 가격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일분들이. 그러니까 수많은 규제에 의해서 가격은 폭등하게 되었고, 강남부터 시작을 했던 게 지금 지방 소재지까지 다 지금 현재 가격을 폭등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가격을 이미 끌어올릴 만큼 끌어올려 놨는데, 여기서 가만히 있었으면 어느 정도 조금 어떻습니까? 3기 신도시도 발표를 했죠, 그죠? 그런 과정 속에서 물량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문제는 갑자기 임대차 3법을 또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 것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2+2 아닙니까? 맞죠? 2+2가 뭡니까? 임대 기간을 4년 동안 보장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계약 체결한 사람들까지도 소급 적용해주겠다, 이거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면 집을 가지고 있는 전세 살고 있는데 이제 2년 만기가 끝났잖아요. 2년 만기가 끝났는데 어떻습니까? 살려고 보니까 주변에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전세값도 올랐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2년을 더 살고 싶지 않겠어요? 왜냐면 가봐야, 다른 데 가봐야 집값이 뭐 전세값이 만만치 않으니까. 근데 가봐야 없으니까 나 어떻습니까? 2년 더 살겠다 하고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전세 물량이 안 나오는 거야,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전세 물량이 막
안 나오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다주택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두들기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값을 받아가지고선 세금을 낼 수가 없어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자꾸 이제 월세로 전환을 하죠. 그러니까 월세로 전환하는 게 많아지고, 기존에 있는 전세는 월세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전세 세입자들은 어떻습니까? 2년을 더 연기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물량이 나와야 안 나와요? 전세 매물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임대차 3법을 통해서 매물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어떻습니까? 가격이 전세값이 폭등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금리가 뭐 저금리라서 지금 현재 세대가 분화가 돼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상한 데 찾아. 그러니까 세대가 분화가 된다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는 뭡니까? 세대가 분화가 돼서 전세값이 올라간다라고 분석을 해버리니까 세대가 분화가 된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핵가족화가 되는 거잖아요. 잘라지는 거잖아요. 이게 분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세 명의 가족에서 2명이 되고 2명에서 1명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세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폭등한다. 이렇게 원인 분석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1인 가구에 포커스가 맞춰 있죠. 그러니까 1인 가구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호텔을 갖다 어떻습니까? 주거로 만들고, 상가를 갖다 주거로 만들고, 그러니까 1인 주택에 대한 수요를 늘려주겠다. 공급량을. 이게 바로 헛다리 짚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원하는 거는 아파트인 거예요. 4인 가구, 3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아파트 공급이 필요한 건데, 자꾸 1인 가구 쪽으로 해서 시야를 돌리다 보니까 자꾸 정책이 이상한 쪽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요를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항상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현실을 깨닫는 거예요. 현실을. 그렇지 않나요? 아니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처방을 받는 거지. 내가 여기가 아픈데 이쪽 처방 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의사는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환자의 문제점을 깨닫고 거기에 맞는 부분을 처방을 해줘야 그 환자가 낫는 거지. 처방은 다른 데 해주고, 이게 지금 아픈 데는 다른 데인데 처방은 또 다른 식으로 해준다라고 하니까 자꾸 시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결론은 시장에서는 가장 처방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주택 공급이에요. 공급.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인데, 이 공급은 뭐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곳의 공급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람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게 가장 어떻습니까? 처방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원해요? 서울 외곽인가요? 경기도 지방인가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진짜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잡으면 자연스럽게 다 잡힙니다. 항상 강남에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강남에 있는 서울 요지에 있는 아파트를 잡으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다른 아파트들도 가격 동반으로 하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들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세값도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도 가격을 다 하락을 하게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어떻습니까? 서울에 있는 가장 중요한 요지에다가 주택 공급량을 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데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어요. 있는데 그 정책을 못 쓰는 거죠. 왜 그러냐? 서울에 있는 강남 쪽에 있는 어떻습니까? 아파트 공급량, 아니면 서울에서도 가장 좋은 위치 있잖아요. 좋은 위치, 사람들이 원하는 위치에 있는 아파트를 공급량을 늘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재건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재건축을 해야 돼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늘려주려면 아파트 재건축을 하거나 강남 이쪽 붙어있는 그린벨트를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린벨트를 못 풀어주죠. 워낙 지금 집권 여당 같은 경우는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게 엄청 강하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못 풀어주는 거야. 그럼 그린벨트 못 풀어주면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아파트 공급량을 늘려줄 수 있는 거는 재건축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재건축을 완화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강북 쪽에서는 뭡니까? 재개발을 완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과 재건축을 좀 완화시켜주고 어떻습니까? 세금적인 양도세를 갖다가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라도 풀어준다라고 하면 물량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이 물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규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시장에서 물건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니까 당연히 가격이 하락할까요? 안 하락할까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부동산 정책을 피는 건데, 문제는 안타까운 거는 이게 시장의 경제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정책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어떠냐면 정치적인 논리로 어떻습니까? 부동산을 하고 있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정치적인 논리는 뭡니까? 좌와 우와 편향된 이론을 가지고 지금 현재 부동산을 바라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경제 부동산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자꾸 왜곡된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라면 있잖아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어떻습니까? 부동산도 공급을 해줘야 되고 기업도 할 수 있는 일터를 마련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좌와 우를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현재 주택도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도 어떻습니까? 규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안타까워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단순하게 내년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은 집값이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내년에 혹시 뭐 폭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분들이 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건 막연한 생각인 거예요. 왜냐면 수요와 공급을 보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올라갔으니까 막연하게 어떻습니까?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있는데 절대로 여러분들 주식시장에도 보면은 있잖아요. 오른 놈이 더 올라가지 떨어진 놈이 더 떨어집니다. 잘 보시면 그렇지 않나요? 요즘에 삼성전자 7만 원 고가 찍었죠. 이 부분들이 찍은 거 보세요. 찍고도 더 올라갈 기세예요. 막 10만 원까지 간다는 기세가 있어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오른 놈에 대한 기대치는 더욱더 강화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서 나오는 수요와 이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면 주택 가격이 잡히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정치적인 프레임을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기조가 당분간 유지가 된다 안 된다?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집권 여당은 어떻습니까? 170석 이상 가지고 있잖아요. 현재 맘만 먹으면은 법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헌법 빼고는 다 바꿉니다. 헌법 빼고는 이번에 9일날 어떻습니까? 공수처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과를 이제 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가 지금 현재 모든 게 어떻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근간을 깨는 것들이에요. 다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사회주의 쪽으로 어떤 정치적이라든지 시장 경제가 흘러가고 있는 그런 어떤 법안들을 제출해서 만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긴 한데 이분들이 그래도 어쨌든 무소불위 아닙니까? 무소불위의 정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틀이 금방 바뀔까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도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프레임이 당분간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 선거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3, 4년 동안은 이 기조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2년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텐데 대통령 선거 또한 마찬가지로 현재 집권 여당이 된다라고 하면 이 틀이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앞으로 한 5년 7년 동안은 제가 보기에는 이 집값의 엄청난 혼란 이런 부분들 야기될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보기에는 집값이 금방 하락하는 기조는 없을 거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금 보면은 이제 변창흠이라고 하는 여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이번에 건교부 장관 있잖아요.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내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보게 되면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 보니까 도심 역세권 개발로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어떻습니까? 뭔 생각을 하냐면 시장에 공급을 해줘야 된다. 지금 이런 생각은 가지고는 있어요. 이런 생각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게 좀 기대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해주냐면 공공자가주택으로 분양을 합니다. 그럼 공공자가주택은 또 이게 뭐냐? 이분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토지임대부주택과 환매조건부주택. 그러니까 토지임대부주택과 어떻습니까? 이게 뭡니까? 환매조건부주택으로 분양을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요즘에 주택을 분양하면 청약을 받으면 로또 복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주택 분양받기도 힘들지만 분양만 받으면 로또 복권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렇게 로또 복권 되는 것을 차단하겠다 이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면 뭐냐? 토지 임대부는 뭡니까? 땅은 어떻습니까? LH에서 가지고 있거나 이런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고 한국주택공사에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만 분양을 하냐면 건물만 분양을 하는 거예요. 건물만. 그러면 건물만 분양을 하니까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내가면서 어떻습니까? 분양을 받는 거죠. 그 대신 임대료는 싸겠죠. 그러니까 저렴하게 지분 공급은 하겠죠. 집은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사는 게 뭡니까? 완전하지는 않는 거예요. 토지는 못 가져오니까. 근데 여러분들 잘 보면 집값이 왜 올라갈까요? 건물값 때문에 올라갈까요? 땅값 때문에 올라갈까요?
결국엔 땅값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자,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후화가 됩니다. 노후화되고 그 다음에 땅값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땅값은 올라가죠. 그러니까 옛날 노후화 주택도 옛날 분양가보다 더 비싼 이유가 뭐 때문에 더 비싸요? 땅값 때문에 더 비싼 거예요.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결국에는 올라가는 땅에 대해서는 지네들이 가져가고 집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니네들이 가져가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택을 받는 분양을 받아서 사는 동안은 저렴하게 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잖아. 재산을 늘리고 싶으면 욕망이 있나요, 없나요? 집을 살 때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욕망을 꺾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안정감은 줄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의 욕구를 과연 채워줄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건물을 받아서 앞으로 4년, 5년 동안 살 수 있지만 결국엔 어떻습니까? 나중에 나올 때는 제값 받고 안 나와요? 제값 받고 못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냐하면 토지값은 내 게 아니니까. 이분들이. 이거 똑같은 이거 마찬가지. 환매 조건부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매 조건부도 내가 집을 샀었잖아요. 집을 사게 되면은 금리 이자만 해당이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사는 동안은 편하게 가격 저렴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은 환매 조건부 뭡니까? 5년 후에 다시 되팔아야 돼요. 그쵸? 환매를 한다라는 조건부로 사는 거니까 다시. 그러니까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습니까? 거기다가 대파는데 어느 정도까지만 인정해 주냐면 금리 있잖아요. 금리가 요즘에 2%라고 하면 2%만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 5년 후에 살면은 2%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만약에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 10억에 대한 2%가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인가요? 2천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5년이면 그렇게 그것만 인정을 해주겠다 이거죠. 그것만.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떨어지게 된다.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 변창흠 현재 건교부 내정자는 이런 주택을 갖다가 시장에 공급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로또 복권이 이제는 없다. 시장에 이런 것들을 집은 주거용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현 정부하고도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서울에 그런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다 민간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분양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 저는 사실 그런 부분들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있잖아요.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3기 신도시에 환매 조건부 분양을 도입을 하겠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여러분들 신도시를 만들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구 단위를 통해서 만들죠. 그래서 아파트 지을 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도시를 만들게 되면 아파트 부지, 단독주택 부지, 근린상가 부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아파트 지을 부지를 갖다가 원래 민간인들한테 팔아요. 그 민간인 누구한테 팔냐면 삼성이라든 큰 대기업들 있잖아요. 그 팔아가지고 거기서 집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원래 때리는 겁니다. 분양을 때리는데 이제 앞으로는 3기 신도시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그러냐면 땅을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해주고 환지 정리해주고 보상해주고 나면 누구 땅이냐면 도시공사 땅이에요. 주택공사 땅입니다. 그게 다. 그거 갖다가 분양을 하잖아요. 땅도 팔고 이렇게 하잖아요. 땅도 파는데 한국주택공사 땅에다가 이제는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민간인들한테 안 팔고 지어서 분양을 하고 그러면 저리로 들어갈 수는 있겠죠. 싸게. 그러나 땅은 누구의 소유? 한국주택공사. 나라 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분들이.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수요가 글쎄요. 어쨌든 뭐 있을까 없을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3기 신도시를 이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변창흠 국토부 내정자의 발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택이 시장을 많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싸게 공급을 하자. 지금 너무 비싸니까.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땅하고 같이 분양하면 비싸니까 그냥 어떻습니까? 건물이라도 분양을 하자. 대신 건물 분양받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시세 차익을 못 보게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분은 지금 전세의 월세 전환에 대한 거부감이 또 있다라고 해요.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분은 전세가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월세가 지금 막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전세가 월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이 부분들이. 그러면 뭡니까? 지금 이번 정부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갖다가 좀 더 장려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 대치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들은. 그래서 전세 임대는 세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전세 시장을 좀 더 강화를 좀 시키고자 한다라고 하는 게 이분의 어떤 생각과 마인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또 우려가 되는 이런 부분들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시장에 어떻습니까? 주택 공급량을 늘린다. 이런 차원에서는 시장에 사인을 주죠.
앞으로 공급량을 늘려줄 테니까 어떻습니까? 주택 가격이 하락할 거야.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분은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보유세, 양도세 등 세금을 강화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보기에는 보유세를 더 강화시킬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 있잖아요. 양도세를 더 강화하자는 추세예요. 이 부분들이. 지금 그러지 않아도 양도세를 완화시켜줘야 물량이 나올 텐데 이분들이 양도세, 보유세를 갖다가 더 늘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조, 현재 주택에 대한 어떤 이러한 규제 정책을 세금 규제 정책을 갖다가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분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유세가 강화돼서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1가구 1주택도 세금 많이 내고 뭐 특히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거의 폭탄 수준 아닙니까? 그리고 왜냐하면 세율도 높아지고 공시가격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둘 다 높아지니까 지금 현재 1,000만 원 내던 사람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가지고 있는 재산세 1,000만 원 한 사람 4,000만 원을 내게 된 거야. 앞으로 공시가가 현실화가 되면 있잖아요. 시가에 반영이 돼버리면 시가에 90% 반영이 되잖아요. 시가에 90% 반영이 되면 세율도 높고 공시가도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이 4배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야 그러면은 강남에 집 한 채 있다고 해서 4,000만 원을 내게 되면 연봉이네. 응? 강남에 있잖아요. 300만 원씩 월세 살고 사는 거야. 그러면 월세 살고 300만 원씩 내는데 강남에 있는 집 사는 사람들이 뭐 어떻습니까? 대출 안 받았어요? 대출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이자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재산세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의료보험료, 사회공적자금들 이런 것까지 납부하는 거 보면은 거의 한 6, 700만 원까지 내야 되는 거야. 야, 한 달에 6, 700만 원까지 감당하면서 아파트를 보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만 강남에 살게 됩니다. 앞으로는. 진짜로 돈 있는 사람들만. 이게 더욱더 사다리가 어떻습니까? 사다리가 걷어차지는 거야. 이제 강남은 아무나 못 들어온다. 아무나. 왜냐면 정말 버티기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팔고 나갈 거고요. 그래도 내가 6, 700만 원씩 내가면서 내가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강남은 어떻습니까? 견고한 성이 된다.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그래서 강남은 더욱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지에 가까운 강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가 방안 마련해야 이거 모든 게 이제 실거래가로 하겠다. 그럼 뭐니까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뭐 재산세라든지 보유세 이런 거는 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공시가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거래가로 하는 것은 취득세하고 양도세죠. 그런데 보유세도 다 실거래가로 하겠다. 물론 지금 실거래가의 90%까지 그 현실화를 시키고 있는 가운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기조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 보유세에 대한 어떤 공시지가, 공시가격에 대한 현실화는 더욱더 가속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재건축 수익 환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재건축 수익에 대한 어떤 환수.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남에 아파트 재건축 하잖아요? 그러면은 재건축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를 갖다가 다 걷어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재건축은 있잖아요. 그 조합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은 뭡니까? 아파트 소유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 아파트 소유자들이 집을 갖다 지어야 되는데 돈이 남아야 짓죠. 돈이 안 나오면 짓습니까? 절대로 어떻습니까? 초과이익 환수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재건축 아파트들은 지을 수가 없다. 저기는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정권이 바뀌거나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기대를 하면서 끌고 갈 뿐이죠. 그 시장은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들이. 제가 보니까 이분 변창흠 이 국토부 내정자도 양도세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실거래가와 재건축을 통해서 수익을 환수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주택 공급이 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쉽지가 않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런 거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그리워질 시간이 더 없다. 분들이. 그래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양반이었네. 이런 사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좀 한 사람이 갔더니 더 심한 놈이 왔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분들이. 거기다가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계약갱신권 청구권 있잖아요. 이 부분들도 임차인 거주 기간은 3+3으로 이런 것에 대한 지금 현재 2+2 아닙니까? 이거 갖다가 3+3 그러니까 6년 동안 임차인들의 주거를 보장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 자, 이러면 이렇게 되면은요 진짜 전세시장 완전히 없습니다. 지금 2+2도 물건이 안 나오는데 3+3으로 가는 순간
이제는 전세 시장은 이제는 종말을 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오히려 전세값이 매매값을 더 끌어올릴 수가 있다. 이 부분들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값이 고공행진을 통해서 주택시장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상당히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저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 내장자를 바꿀 때는 현대의 어떤 부동산 시장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이 시장을 갖다가 타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보다 더한 놈을 갖다가 지금 현재 갖다 놓게 되었으니 제가 보기에는 향후 어떻습니까? 글쎄 내년 시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집값 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시는 분들 후회할 수도 있다. 이분들이 오히려 지금 영끌족들 있잖아요. 지금 영끌족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네, 이분들이. 그래서 어떤 게 문제점이 있는 거는 이분들도 다 알 텐데 있는 거 알고 있을 텐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똑같이 했었어요. 이것처럼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택 시장에 대한 이 흐름을 보게 되면 베네수엘라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부동산 정책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미 베네수엘라는 이미 다 썼었어요. 이거 다 써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이제는 그 우리가 말하는 좌파 정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좌파 정권이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집권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라를 위해서 건전한 정책보다는 그 집권 여당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분들을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로 좀 갈 수 있는 우려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안타까워요. 이 부분들은. 왜냐하면 우리는 냉정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좌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좌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인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잘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안 돌아가는 쪽으로 지금 나라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좀 마음이 좀 안타까운 거죠. 이 부분들이. 이게 만약에 주택이요 지금보다도 내년에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요 이거 패닉 현상이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시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인 현상까지 나오고요. 나중에는 자살자들 이런 문제들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주택시장의 문제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사회적인 어떤 이런 시장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벼락거지가 됐는데 이게 울분이 토하지 않습니까? 열받죠. 집만 보면 열받을 거 아니에요. 집만 보면 완전히 쪼그라든 거 아니에요. 놈들은 4억짜리 집이 막 16억 됐다는 얘기 나오는데 자기는 4억에서 어떻습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지방으로 쫓겨날 판인데 이게 막 우라통이 터지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내가 가장 가까이 지내던 사람은 집을 사가지고 16억이 됐고 지는 어떻습니까? 집을 안 사가지고 쪽박 찬 거야. 그러면 그 사람 얼굴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지도 않을 거야 아마. 그래서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을 거야 아마.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짜증날 겁니다. 쟤는 운이 좋아서 집도 사고 저렇게 대박 났는데 나는 재수 없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벼락거지가 됐구나. 이분들 어떻게 레벨이 맞아요? 레벨이 안 맞으니까 저 사람만 보면 짜증나는데 어떻게 봐요? 문제는 이게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그게 문제인데 이제 사람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이 문제가 돼서 어떻습니까? 정말 심리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해볼 수가 있다. 왜 그러냐? 지금 이러한 정책은요 이미 많은 나라에서 시도를 해봤던 정책들이거든요. 이거를 시도해봐서 부작용이 많았다라고 하는 게 이미 시장에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이 시장을 갖다가 이제는 고집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들이 그리고 국민들은 또 이런 것을 더 많이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겠습니까? 무주택자가 50%이고 어떻습니까? 거의 어떻습니까?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심리 가지고 있냐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조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은 핀셋 정책이라고 해서 부동산도 어떻습니까? 핀셋 정책.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잖아요. 대기업도 어떻습니까? 대기업한테 세금을 많이 걷잖아요. 그리고 근로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걷죠? 이게 그러니까 상위 몇 퍼센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타겟으로 해서 이게 정책을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희열을 느낄까 안 느낄까요? 희열을 느끼죠. 이분들이.
희열을 느끼는 겁니다.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그 표를 갖다가 어떻습니까? 가지고 가게 되는 거야. 이 부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정책을 하면 안 돼. 원래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 혹시 아세요? 사랑. 사랑하는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이 궁핍하면 남들한테 사랑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누구한테 사랑을 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이거는 경제적인 원리하고 비슷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사랑이 넘쳐야만이 사랑이 어떻습니까? 흘러가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커서도 어떻습니까? 사랑을 줄 줄을 모르죠. 근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어떻습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커서도 사랑을 어떻습니까? 줍니다. 넘치게 줘요. 이분들이.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있는 사람들을 때리면 안 되고 사랑을 많이 받아서 넘쳐 흐르듯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대한민국의 어떻습니까? 존재 가치란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을 리드하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이 리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기대 심리를 꺾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많은 기업들이 떠나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일해봤자 남는 것도 없다. 기대치가 꺾이기 때문에 좌절된단 말이에요. 좌절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우리나라를 떠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가 있는 사람들이 떠났죠. 왜냐하면 있는 사람한테만 자꾸 괴롭히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금은 다 어디서 거칩니까? 있는 사람한테 거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을 때리면 나중에 결국에는 그 세금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없는 사람들만 남아서 져달라고 떼쓰는 거야. 그 형국이 우리나라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안타까움인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도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있는 사람 다 떠났어요. 이분들이. 이미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잖아요. 자유롭도 돈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떠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미 다 떠났고 안타까운 거는 없는 사람들만 많이 있고요. 없는 사람들은 계속 달라고 하는. 그래서 달라고 하는 줄 수 있는 그런 정부에다가 표를 찍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리나라도 좀 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마음이 좀 안타까워요.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더 많이 벌어야 기부도 많이 하고요. 우리가 넘쳐나게 흘러가죠. 요즘에 사랑의 열매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은 결국에는 있는 사람들이 잘 돼야 그만큼 호주머니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없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10,000원을 빼주는 것보다 있는 사람들이 100,000원을 빼주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잘 되는 사람들이 잘 돼야 그만큼 많이 흘러가죠. 물론 잘 되는 사람들이 자기 입속만 챙기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 더 많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다른 사람한테 주고 싶은 마음도 가진 사람도 많아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부작용 때문에 똑같이 정책 운영하는 것보다는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그 사람들이 흘러나오는 돈을 갖다가 없는 사람들한테 흘러갈 수 있게끔 더 많이 흘러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사회적인 시스템을 기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많이 흘러갈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하면 차라리 없는 사람들도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분들이 좀 안타까운 게 요즘에 너무 양극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극화 이루어지는 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집값도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맞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소득도 양극화, 집값도 양극화, 기업도 양극화. 자 보세요. 이번에 지금 주가 시장이 2,700까지 올라갔죠. 2,700, 여태까지 가본 적이 없는 주식 시장이에요. 항상 제가 가장 많이 찍고 2,600포인트까지 찍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2,700부터 이상은 가보지 않은 시장입니다. 지금 이미 천장은 뚫었다고 봐셔야 돼요. 천장을 이제 뚫었는데 어떻습니까? 주식 계좌를 딱 열어보면 개인들은 다 손해봤어요. 아니 주식시장은 날아가는데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쪽박을 차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올라가는 놈만 올라간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시장을 주도하는 삼성전자 주식은 지금 대폭등을 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시장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개인들이 투자하는 종목들은 완전히 다 내리막길로 가고 있고 기관들 또는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좀 덩치 큰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주식들이 현재 시장을 리드해 나가고 있다. 결국에는 그런 어떤 대기업들은 앞으로도 더 승승장구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점점점 어려운 자영업자라든지 중소기업들은 점점점 어려운 시장으로 가고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올해 이제는 어떻습니까? 주 52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부터 내년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주 52시간이 이제는 내년부터 시작이 되면요.
어차피 대기업은요 이미 시스템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났기 때문에 집에서 일해도 상관이 없고 이미 정착이 됐거든요. 근데 중소기업들, 여기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물건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제품 납품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물건을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줘야 되는데 이거 집중적으로 일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52시간 딱 채우고 나면 일하면 돼야 안 돼요? 일하면 어떻습니까? 쇠고랑 차니까 사업주가 사람을 더 뽑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더 뽑아야 되는데 물건 만드는 게 아무나 만들어요? 기술자들이 만든단 말이에요. 기술자들이. 그러니까 아무나 또 못 뽑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진퇴양난에 있다. 이분들이. 안타까운 거는 원래 대기업을 잡기 위해서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을 한 건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중소기업들, 서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요. 특히나 자영업자들이 더욱더 피해가 보는 이런 일들이 많다. 왜냐하면 주 52시간을 도입을 해서 직원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자영업하면 김밥집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커피숍 보면 다 사장이 혼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직원을 쓰질 못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고용 창출이 안 되는 겁니다. 고용 창출이. 그러니까 고용 창출이 안 되다 보니까 점점점 어떻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워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더 있어지고. 그러니까 현 정부의 정책에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자꾸. 안타까운 거는 이게 더욱더 양극화 현상, 자꾸 초국화 현상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들이 저로서는. 그래서 지금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남을 길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이 나라가 존재하는 한 토지는 계속해서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사용가치, 그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습니까? 그 수요, 토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다. 이분들이. 그리고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유전자학적으로 보면은 땅에 대한 소유욕이 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땅에 대한 소유욕이 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땅을 사고 싶은 마인드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하고 있는 이 토지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잘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면 틀림없고요. 이분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토지 시장,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종잣돈이 문제인데 여러분들 종잣돈을 모으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웬만한 직업으로 가능합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뭐 컴퓨터를 잘 다뤄가지고 또는 영어를 잘해서 아니면 전문직 쪽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잘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만 요즘에는 그 나머지 사람들은요 벌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이분들이. 그리고 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400만 원 500만 원 벌었다 합시다. 400만 원 500만 원 벌었으면 어떻습니까? 요즘에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걷어가요?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은 재산세부터 해가지고 공과금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학비는 안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있잖아요.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잖아요. 학교 못 가니까 사교육비 늘어났을까 안 늘어났을까? 아니 학교 가서 못 배우니까 가이스님이라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아니 학원이라도 더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이분들이. 그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그거를 또? 애들? 그러니까 오히려 사고교육비는 더 늘어나죠. 그러면 400만 원 가지고 여러분들 500만 원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다 집 한 채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금리가 이자도 내야죠. 그 다음에 재산세도 내야죠. 공과금도 내야죠. 여러분 애들도 가르쳐야 되죠. 아니 그러고 나오면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게 있습니까? 아니 그 돈 가지고 어떻게 미래를 우리가 설계하고 꿈을 꿉니까?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답이 없어요. 웬만큼 정기적으로 300, 400만 원 벌어가지고서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이 상태를 돌파를 해낼 수가 없다. 오로지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로또 복권밖에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로또 복권밖에 없어. 그 로또 복권은 아무나 탑니까? 개 탑니까? 그게 쉬울 것 같으면 로또 복권 맨날 사지. 이분들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얘기했던 대로 이 종잣돈을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하다. 종잣돈은요 최대한 빨리 모으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이 종잣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려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근로소득을 통해서 버는 건 한계가 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됩니다. 땅에 투자를 하든 뭐에 투자를 하든 간에 돈이 자랄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돈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저는 그런 각도에서 이 토지 시장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고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토지는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개발 가능한 토지는 정해져 있잖아요. 늘어납니까? 물론 간척 사업에서 늘어나죠. 일부가 늘어나죠. 늘어나지만 어떻습니까? 아파트야 위로 올리면 되잖아요. 건물을 올리면 되죠. 근데 땅은 어떻습니까? 만들어야 되는데 쉽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땅은 계속 늘어날 수가 없고 어떻습니까? 땅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점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땅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땅이나 늘어나느냐? 아 칠갑산에 있는 땅들이 늘어나겠습니까? 수요가? 제주도 오름에 있는 땅이 늘어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개발될 수 있는 땅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말하는 도시지역 땅들 맞죠? 도시지역 땅들 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땅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보게 되면 도시지역 땅이 있고 비도시지역 있잖아요. 그쵸? 그 도시지역 땅과 비도시지역이 있는데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떻습니까? 도시잖아요. 도시는 뭡니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건물 생각나지 않나요? 그 한마디로 해서 도시지역에 있는 땅을 잡으면 나중에 도시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은 전답으로 쓸 수 있지만 나중에 어떻습니까? 건물이 올라가는 땅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땅에다가 투자를 해서 기다리는 건데 그러면 그런 땅에다가 투자를 하려면 어떻습니까? 또 주변에 개발 현황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로가 뚫린다거나 전철이 뚫린다거나 공항 항만이 들어선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이 주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점점점 늘어나니까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새만금을 두고 보세요. 새만금을. 자 새만금을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도시지역 땅 있죠. 도시지역 땅 중에서 주거지역이요. 부안만 하더라도 1.5%밖에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절대량이 부족해요. 주거지역 자체가 부족하죠. 대한민국 주거지역은 2.5%에 비해서 부안 전체 땅덩어리 지역에서 주거지역이 1.5%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량이 부족한 땅이고 도시적 주거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적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도시적 주거지인데 나 땅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공항, 항만, 철도, 잼버리 대회 이런 모든 것들이 개발 계획이 잡혀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제한된 면적의 그 주변의 개발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땅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자 결국에는 뭡니까?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데 앞으로 수요는 그런 주변 개발로 인해서 수요는 더욱더 거세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너무 쉬운 스토리 아닙니까? 너무 쉬운 스토리인 거예요. 일단은 자 잘 보세요. 땅은 1.5%밖에 없는데 1.5%밖에 없는데 개발 수요에 대한 기대치를 한번 보게 되면 도로 주변에 도로, 공항, 항만, 철도 그쵸? 그 다음에 잼버리에 대한 이 부분들 그리고 대기업들이 쏙쏙 들어오고 있죠? 사실은 하나만 돼도 주변에 대한 개발 압력이 커져서 땅값이 올라가는데 유일하게 새만금은 있잖아요. 모든 개발에 대한 개발들이 다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어느 지역을 한번 타겟으로 찍어보세요. 도로공항, 철도, 항만이 들어간 데가 있습니까? 한꺼번에 다 들어간 데가 있어요? 이거는요 엄청난 개발 기대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일분들이. 네? 자 이것만 들어가느냐?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 그러면 주거지역을 어떻습니까? 개발 가치가 있는 주거지역을 사놓으면 그 주변에 내 주거지역 주변에 어떻습니까? 무언가가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내 땅 주변에 만약에 삼성이 들어갔다.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삼성이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박이 나는 거야. 그분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잠재적 가치가 높단 말이에요. 미래 가치가 높은데 미래 가치가 높은데 그게 예를 들어서 단기성으로 끝날 정보냐? 새만금은 내일 모레로 정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만금은 3년, 5년, 10년, 20년, 50년까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새만금은 앞으로 50년 동안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주축동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 아닙니까? 자, 그런 지역에 당연히 땅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되겠죠. 이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3년, 5년, 10년, 50년 후를 내다본다 하더라도 미래 가치가 있는 땅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해놔도 손색이 없다, 손해볼 수 없다, 이 땅은. 그런 기대를 본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새만금만한 땅은 없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새만금에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새만금은 무조건 되는 땅입니다.